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영국 내셔널 뮤지엄의 명화전을 관람하러 왔습니다. 미리 예약은 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6월 다리가 아픈 상태로 프랑스 루브르랑 오르세 등등 미술관을 다녔어요. 루브르 다녀온 다음 날은 3일 동안 일어나질 못했어요. 다리가 아파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작품이 너무 많으면 잘 관람할 수 없어요. 마치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이 있다가 나왔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선별된 작품이 올 경우 나는 그 전시회를 꼭 가리라. 이번 전시회가 바로 그런 전시회입니다. 입장 시간을 기다리느라 기념품점도 한번 보고 사물함이 있어 짐을 보관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디오 가이드를 빌리는 분도 있고 곳곳에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데도 마련해 뒀어요. 드디어 저의 차례가 왔습니다. 유튜브로 미리 예습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도 각자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이 있겠죠? 패키지 여행에서 프라도 미술관을 간 적 있었는데 1시간이라지만 차례를 기다리고 하니까 관람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닥 타일과 아치에서 원근법이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들의 그림 특징은 굉장히 디테일이 섬세합니다.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탈리아의 메디치가에서 많이 후원한 화가입니다. 비너스의 탄생이라든가 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원근법이 사용된 종교화입니다. 서양 미술에서 성모 마리아상을 뺄 수 없죠. 유난히 아름다운 라파엘로의 작품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사람은 많은 해부를 해서 인체를 연구했어요. 그 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파엘로는 궁정화가의 아들이었고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이 바로 유명한 울트라마린, 금보다 비싸다는 푸른색 물감을 많이 쓴 성모 마리아상으로 유명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나는 청금석에서 뽑아내는 광석으로 베네치아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베네치아 화가들은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대요. 이 물감이 들어간 그림은 굉장히 비쌌답니다. 서양 미술은 그리스 신화를 모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 있어요. 아폴로의 사랑을 거절하는 다프네가 월계수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조각으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거절하고 오직 자신의 아름다움에 빠져 사는 나르키소스를 그린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목동 가니메데를 독수리로 변한 제우스가 끌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역시 그리스 신화입니다. 아들 큐피트에게 읽는 것을 가르치고 엄마인 비너스가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고대 로마의 신화에 대해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신화는 알고 보면 우리 내면의 모습이니까요. 북유럽, 그 당시는 플랑드르라고 했고 네덜란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작품이 두 점 왔어요. 그쪽의 그림은 세밀함의 극치를 이룹니다.
늘 화집으로만 보던 그림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어린 공주라는 이 작품 역시 섬세한 디테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립니다. 옛 그림 중에서 참고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보면 제 시력은 0.8인데 카메라의 시력은 100이나 200인 것 같아요.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왔습니다. 제 마음의 모나리자는 이 소녀입니다. 제 육안으로는 못 봤는데 렌즈를 통해서 본 이 소녀의 눈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동양화의 초상화에서도 속눈썹은 눈시울 아래에 그립니다. 요즘 눈화장을 해서 아이라인을 그리니까 꼭 위에 그려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이와 꼭 같습니다. 이 섬세하고 정확한 디테일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화가의 눈은 갤럭시 23의 눈. 우리는 모나리자 미소의 입 주변의 근육이 정확하다고 말하는데 이 소녀는 웃지 않고 있는 이 평면적인 표정에도 그 근육의 표현이 어찌나 정확한지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그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게 아닌 걸 알게 합니다. 제 마음의 소녀상입니다. 그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 아시는 티치아노의 여인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알게 된 화가의 여인상입니다. 틴토레토라는 화가는 조금 전에 보신 티치아노의 제자입니다. 모델의 성격이 한눈에 드러나죠. 날카로우면서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가 지나면 인상주의 미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인상주의 미술의 발달에는 물감의 변화가 있습니다. 접시에 개에서 쓰던 물감이 튜브화되면서 어디든지 들고 나갈 수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저는 책에서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미술관 측에서 영상으로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유튜브에 올려놓고 저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팔이 뽀사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견디며 이걸 찍었습니다. 제게 인상주의 미술이라는 것은 20대부터 숙제처럼 다가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변종화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저희들에게 인상주의 미술 레포트를 써내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미술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도서관에서 똑같은 책을 빌려서 똑같이 요약한 레포트를 우리는 냈어요. 사실 르네상스가 뭔지도 잘 모르는 데다가 프랑스의 사롱전을 알게 뭐예요. 도저히 모르는 이야기들을 그냥 옮겨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변종화 교수님한테 들었던 설명도 그다지 남는 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선 신문이나 잡지 어딘가 강조해서 인상주의라는 말만 나오면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노력한 끝에 1973학번인 제가 이제야 인상주의가 뭔지 대충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생의 숙제 맞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화를 그리게 되고 유화 물감이 튜브화되고 그리고 교통의 발전으로 차를 타고 나가서 자연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이 인상주의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화 이전에 사용하던 물감은 계란을 으깨고 해서 만든 그런 반죽 같은 물감이었거든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자연이나 인물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됐어요. 새로운 사조의 출현은 한두 가지의 이유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계관의 인식과 기술의 발달이 중요하겠죠. 카라바조는 워낙 유명한데 남긴 작품도 27점인가 밖에 없어서 이 작품이 굉장히 소중해요. 이번 포스트에도 나온 작품입니다. 이 꽃병의 꽃은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도마뱀에게 물린 손가락은 쾌락 다음의 아픔. 카라바조는 워낙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드디어 렘브란트 자화상이 나옵니다. 63세의 모습입니다. 자화상을 가장 많이 남긴 화가입니다. 렘브란트는 굉장히 잘 나가던 화가였는데 야경꾼이라는 그림 한 점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가 시들해져서 일생을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경꾼이란 작품은 세계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이 작품은 처음 보실 수 있지만 시녀들이라는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작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모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흩뜨려뜨리듯 수염을 그렸지만 멀리서 보면 더 리얼한 프리마 기법은 유명합니다. (16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오로지 풍경을 위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화가의 고향 암스테르담 근처랍니다. 술의 자국까지 있어서 리얼하지만 화가 자신의 이상적인 풍경이랍니다. 걸어가는 세 사람의 대화하는 모습을 좀 보세요. 그리고 작은 집 문 앞에 여인이 서서 그걸 보고 있어요. 또 밭에는 일을 하고 있는 풍경. 정말 이 네덜란드 쪽 사람들의 자세한 디테일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건 핸드폰으로 찍어서 확대해 보니까 보이는 거지 육안으로는 이렇게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일상 풍경입니다. 네덜란드 작품을 보면 디테일이 정말 자세하다고 했죠. 이 그림 역시 깜짝 놀랄만 해요. 말의 근육까지 한번 보세요. 워낙 묘사가 정확한 나라의 그림이다 보니 배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화가의 가족은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18세기 영국에서 바다 풍경화가 발달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정말 편집하면서 다시 느끼지만 전시회에 갈 때 핸드폰 없이는 안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이 화가는 고향 네덜란드에서 여관을 했대요. 그의 작품은 술자리 모습에 풍자를 담아서 교훈을 동시에 주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여관 주인이 치마를 붙들고 있는 그 남자는 여자의 치마를 붙잡고 있는 남자는 자신의 모습이랍니다. 그림 속에는 성적 암시가 많이 들어있는데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담배를 다져 넣으려 파이프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
그리고 또 여관 주인에게 은근한 시선을 던지는 것, 정력제로 유명한 홍합 껍데기와 잃어버린 순결을 상징하는 깨진 달걀, 또 열린 와인통과 막대기, 프라이팬 손잡이 역시 의미심장하대요. 소년이 그릇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풍경, 그건 애가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배웠다는 걸 상징하는 거랍니다. 이런 작품은 가정에서 교훈용으로 많이 걸었대요. 이 화가는 중산층 여성과 아이들이 가정생활을 많이 그렸고 후기에는 암스테르담의 상류층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테이블을 덮은 카펫과 이국적인 과일은 재력을 보여주고 네덜란드 화가다운 섬세한 묘사는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는 늘 약속이 있는데 이 시기 그림에서 음악 연주를 미술에서 하고 있으면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야의 절친이었던 돈 안토니오의 25살 연하 둘째 부인의 초상화입니다. 따로 주문을 받아 그린 건 아니고 초대를 받았을 때 워낙 성대하게 대접을 해서 그 인사로 그려준 그림이래요. 의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그 당시 유행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인이 입은 옷은 검은색 망사와 속에 입은 실크 블라우스와 피부의 홍조와 너무 잘 어울려요. 아름다운 부인이에요. 고야의 이 그림은 시녀들을 그렸던 벨라스케스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합니다. 붓터치가 워낙 경쾌해서요. 제가 아까 프리마 기법 말씀드렸죠? 역시 그림을 보지 않으면 그 당시 머리 장식이나 옷을 알 수 없어요. 두 하녀는 열심히 술을 넣고 반면에 상류층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이건 상류층의 비도덕적인 그 당시 행동을 풍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두 남녀의 뒤에 걸려있는 그림도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로코코 양식의 패션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의 소년들은 영국의 귀족 3대 레녹스 공작의 아들들입니다. 왼쪽이 형 존 스튜어트, 오른쪽이 동생 버나트 스튜어트입니다. 18세, 17세이지만 요즘으로 보면 참 어른스럽죠. 이 화가는 유명한 루벤스의 제자입니다. 영국에서 찰스 1세 왕실 초상화를 그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찰스 1세가 그 의회와 분쟁이 나서 죽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국왕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 중에 죽었답니다. 이 두 형제는 그림으로 영원히 사네요. 이번 전시회의 작품 속에서 인생이 무상한 걸 또 느끼게 될 작품이 있어요. 바톤이라는 화가는 18세기 로마에서 활동한 초상화가입니다. 조금 전에도 두 소년의 초상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요즘 기념사진을 찍는 것처럼 자신의 초상화를 화가에게 부탁했어요. 1770년경 로마를 여행했던 영국인 존 스콧이라는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장식이 너무 섬세하게 잘 그려져 있죠. 이 화가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풍경화가로 18세기 전반에는 로마에서 활동했습니다. 이탈리아 풍경화로도 유명했는데 그랜드 투어 중이던 관광객들에게 이 사람의 풍경화는 인기가 많았어요.
로마의 판테온을 연상시키는 그런 고전적인 그림을 넣고 여러 요소를 조합해서 상상의 풍경화를 만들어내는 게 베르느 작품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보면 콩알 한 점 같고 선 하나 같은 그림을 카메라로 가까이 찍어서 보면 이렇게 상황 설명이 잘 되니 저도 이 작품 앞에서 참 오래 있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현대 미술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다 그리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수준으로 그린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체력이 약해서요.